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8번째 페이지. 동물 이야기 재밌게 풀기로는 군계 일학인 분이죠. 예, 이분이 오늘은 친히 개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힐링 코너 잡다한 동물사전. 오늘은 가금류 대표 주자죠. 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닭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닭이 지구에 사는 조류 개체의 무려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닭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제 저는 또 우리말 지킴이기 때문에 네. 닭의, 이를 발음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때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냥 편하시게 하시면 예. 예. 그래. 편하게 치킨이라고 하나요? 대중의 정서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닭은 닭은 종류가 많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예. 일단 산란계가 있죠. 산란계. 그다음에 육계가 있습니다. 고기용. 예,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산란계 알을 많이 낳도록 개량된 게 레고혼이 되게 많고요. 네. 육계는 코브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종닭은 각 지역마다 뭐 자기 토종닭이 있어. 우리나라 재래대학, 인도의 아셈 브라운, 일본의 쇼코쿠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기 좋으라고 하는 닭들, 뭐 실키 세라마, 벤텀 이런 게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하는. 보기 좋으라고 뭐 장식력, 그러니까 전시용 반려닭 뭐 이런 거죠. 예. 국제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는 1,600개 정도의 닭 품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500종은 유전적으로 고유한 독립 품종입니다. 나머지는 지역 변종, 소규모 사육종 이런 거죠. 내가 한 500종 정도가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다른 게 한 1,60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건 대개 한 종 먹고 한 종의 알을 먹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 우리나라 거의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인간은 어쩌다 이렇게 많은 닭을 키우게 됐을까요, 관장님? 벌써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벼 농사가 시작되면서요. 네. 식량으로 닭을 가축화, 가금화했습니다. 다른 새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날기 때문에 사육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아, 짧은 거리를 날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닭은 진짜 보면 날개가 멀쩡하게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날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얘네를 우리 집에서 마당에 키웠는데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옆집 가서 닭 내놔라 한때 닭 안 날라왔다. 막 그래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오리발도 안 내밀으셨어요. 그래서 옆집과 의가 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닭 납니다. 그러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닭의 날개는 구조가 충분히 비행이 가능한데요. 천적이 나타났을 때 짧은 길이를 빨리 날아서 나무 위로 도망칩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류처럼 멀리 높이 날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닭들기라고 하는 비둘기나 도도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인간이 키우기 시작한 다음에는 아예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죠. 나무로 갈 필요도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날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대 품종 개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닭보다 벌써 한 2-3배쯤 커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닭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행 능력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라고 얘네가 막 1시간씩 날고 이랬던 건 아니네요. 아, 그렇죠. 잠깐 날았었는데 옆집 정도 날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기껏해야 자기 횃대 정도 올라가는 정도죠. 예.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귀여워서 한참 동안 이제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 학교 병아리를 진짜 성체까지 키워내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저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못된 애들 어떠냐면 15층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날린다고 그런 애들 있었죠. 제 동생이 그랬어요. 그렇군요. 병아리가 성계까지 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6개가 30일 정도 걸립니다. 30일? 네, 우리가 먹는 닭 30일, 4주 정도요. 치킨. 토종닭은 70일, 8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1.5kg, 2.2kg에 달하죠. 근데 남미에 가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뭐 10호닭, 15호닭 이 정도 먹잖아요. 10호닭이라는 게 옛날 통닭이랍니다. 껍데기 빼고 내장 빼고 1kg짜리. 그렇죠. 아담한 거.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메이커가 1.3kg, 1.4kg예요. 근데 저 남미 가니까 보통 30호닭 많이 먹더라고요. 30호? 3kg. 큽니다.
맛있어요. 칠면조 아닌가요? 이야. 네. 근데 남미 토종닭도 보통 5, 7개월 지나서 성게가 되고요. 그리고 맛없어요. 근데 브라질 육개도 보통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2달 이상, 석 달 정도 키운 것들이 네.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치킨 프랜차이즈 보면 브라질 닭 많이 쓰더라고요. 예, 네. 브라질도 사실은 네. 또 크게 먹는데 네. 한국 공급용이 한국 공급용이 딱 그 정도 사이즈로 예. 옵니다. 그렇군요. 이정무 관장님이 뭐 체득하신 경험상 뭐 병아리 잘 키우는 비법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실험실에서는 해봤어요. 집에서 안 해봤는데요. 네. 근데 병아리가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열원이 제일 중요해요. 따뜻해야 돼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35도, 3주 차까지는 30도 정도를 맞춰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보온등, 적외선 전구, 따뜻한 물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집에서 이런 거 해줄 수 있나요? 어렵죠.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다 먹이는 게 문제예요. 병아리 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한 20% 들어있는 사료를 팔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 잡힌 완전 식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쌀밥, 빵가루, 계란 노른자를 미안해요. 닭한테 병아리한테 계란 노른자. 노른자를 준다고? 네, 노른자가 보조 간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요. 또 중요한 게 작고 얕은 물그릇에 매일 신선한 물을 줘야 됩니다. 신선한 물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실패한 게 제 동생이 실패한 게 병아리가 물그릇에 빠져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높이를 잘 조절해 줘야 돼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병아리는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보통 신문지 위에 많이 키우잖아요. 신문지 천. 그 톱밥 이런 걸 깔아서 미끄럼을 방지해야 돼요. 근데 맨바닥이나 플라스틱에 놔두면요. 얘가 다리가 벌어져요. 다리가 벌어져 슬라이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적어도 아파트에서 키우지 말자. 제 친구는 그걸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친구예요. 운입니다. 운. 진짜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한번 더 해봐라. 그럼 못했을 거예요. 진짜 어렵네요. 보통 정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온도 이런 거 어떻게 챙깁니까? 근데 이제 병아리 때의 털 색깔과 그 성체의 털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처음 가지고 태어난 털은 깃털이 아니라 솜털이에요. 솜털, 노란색은 솜털. 주로 보온용 털입니다. 연노랑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유전적으로 흔한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아주 유리한 밝은 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의 색깔과 상관없이 다 새끼들은 노란색이에요. 근데 한 달, 2주에서 6주 정도 되면 깃털이 자라면서 솜털을 밀어내고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때는 유전자에 따라서 본래 그 닭의 품종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색 레그온,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미국 만화에 나오는 닭. 하얀 닭이고요. 로드 아일랜드 레드라는 것은 갈색 닭, 오골계 검정색. 그렇지. 그러니까 토종색 닭은 황갈색, 얼룩무늬 뭐 다양합니다. 근데 병아리의 노란색은 일시적인 보호색일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깃털색은 유전자에 따라 결정되는데 MC1R, PMEL, TYR 같은 색소 유전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유전자가 멜라닌의 양과 종류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털 색깔은 결국 유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색이나 고양이 털색이나 털색이 유전되는 것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골계 병아리도 솜털은 연노랑인가요? 그렇구나. 마트 가보면 이제 달걀 껍데기도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건 하얀색도 있고, 가장 흔한 게 좀 베이지색, 연한 살구색 이런 거 있고, 누런색도 있고, 시커먼색도 있는데, 껍데기 색은 왜 달라진다고요? 저희가 어릴 땐 다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때 다 하얀색이었어요. 하얀색이 더 비싸요. 어쩌다가 이제는 그 갈색이 나오면 이건 더 귀한 거다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유럽 가봤어요. 다 하얀색이에요. 맞아요. 영양 성분은 똑같습니다. 흰색, 갈색, 파란색 등은 정부 유전 차이예요. 다만 알 껍질은 칼슘으로 되어 있어서요. 닭이 칼슘이 부족하면 알이 얇아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색깔이 더 좋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그 갈색 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예 갈색 알만 나는 애들을 유전적으로 골라냈던 거죠. 그렇군요. 영양적으로 아무 상관없다. 그 전에 그 파충류 중에는 그 알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는 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병아리도 부화 온도에 따라 성별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도대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낭설인가요? 부화 온도와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수정 순간에 이미 결정됩니다. 모든 새가 마찬가지입니다. 알 속에 있을 때부터 병아리의 성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없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TV에서 별난 직업 같은 거 소개할 때 가끔 등장하는 게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면은 막 1초도 안 걸려서 쓱 보고 안평아리인지 수평아리인지 구분을 딱 해내시던데 뭘 보고 구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살 때 거기 독일에 오신 교민들이 간호사, 광부, 그다음에 병아리 감별사가 이렇게 많았어요. 아 진짜요? 예, 한국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고요. 병아리 감별사. 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제 전통적인 방식은 배출강 감별법이라고 있습니다. 배출강이 뭐냐 항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항문을 살짝 벌려봐요. 예. 벌려보면 그 안에 미세한 생식기 돌기가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합니다. 정말 눈 조금해요. 항문의 생식기. 예, 항문을 벗겨봐야 돼요. 까봐야 돼요. 예. 예. 그 수컷은 작은 돌기가 있고 암컷은 없어요. 아주 미세하고 헷갈려서요. 전문가가 수천 수만 번 훈련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한 마리당 0.5에서 1초 동안에 감별하죠. 왜 감별할까요? 그거 이제 용도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수컷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 수컷은 다 버리나요? 네, 쓸모없나요? 감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암컷만 알을 낳게 하려고요. 네. 수컷은 되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갈아서 먹이로 쓰든지 고기로도 안 쓰나요? 수컷?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더 이상 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 운명이 0.5초 만에 운명 0.5초 안에. 또 하나가 이제 깃털 감별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품종에서는 날개 깃털 길이로 성별을 구분해요. 암컷은 깃털이 길고 고르게 배열돼 있고 예. 수컷은 짧고 들쭉날쭉해요. 예.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은 품종에 적용되지 않고요. 네. 그냥 항문 까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항문을 까보면 그 안에 생식기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총배설강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 항문도 소화기잖아요. 네네. 비뇨기, 네. 생식기가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네. 총배설강은 다양한 동물에서 널리 나타나는 원시적인 구조예요. 조류 다 그래요. 예. 조류는 똥, 오줌, 알, 정자, 수정란이 같은 구멍으로 나옵니다. 이게 총배설강이에요. 공룡도 당연히 그러겠네요. 그렇죠. 파충류도 대부분 그렇고요. 양서류, 연거류류, 대부분의 연거류로 그다음에 일부 경거류도 그래요. 포유류 가운데도 오리, 너구리나 바늘, 두더지처럼 알을 낳는 포유류가 있어요. 예.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총배설강을 통해서 배설과 번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달걀은 총배설강 즉 항문을 통해 나오다 보니까 그 똥의 일부가 세균에 똥에 있는 세균이 달걀의 표면에 붙어서 나올 수도 있죠. 잘 씻어줘야겠네 그러면. 일체형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달걀 표면에는요 세균과 수분이 침투를 막는 코팅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란 직후에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세균 감염과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집에서 막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달걀이 세균에 더 취약해집니다. 또 달걀이 껍질에 있는 살모넬라 균이 그게 씻을 때 미세한 기공을 타고 안으로 스며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나라의 달걀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씻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똥이 묻어 있든 말든 안 묻어 있습니다. 안 묻어 있나요? 안 묻어 있습니다. 예.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드십시오. 야, 훌륭한 달걀이네요. 관장님, 닭들은 교미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자세히 들으니까 교미가 둘 다 총배설강이 있다고 있잖아요. 항문이 있다면 항문을 살짝 둘 다 열어요. 근데 수컷은 간에 조금만 돌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탁 타요. 순간적으로 탁 타면 그 접촉하는 순간 정액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돌기에서. 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그런 희열 같은 건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적 번식의 사명감으로 할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닭장에서 이제 키우는 닭 중에 닭장에 있는 암탉은 매일 알을 낳기도 하는데 얘네가 매번 그럼 교미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미 안 하고 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암컷의 알은 포유류의 월경과 비슷한 거예요. 월경과 유사한 생리적 주기에 따라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다리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닭이 난소에는 사람도 똑같아요. 난소에는 수천 개의 난포가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한 주기가 되면 난포가 성숙되면서 하나씩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과 상관없이 배란이 된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교미는 왜 하는 거예요? 교미는 그러니까 알 속에 정자를 넣어야 걔가 이제 닭으로 병아리로 되는 거죠. 무정란 수정란이 되는 겁니다. 무정란 수정란 게 그러니까 유정란. 무정란이 나오는 거죠. 그 차이구나. 암탉은 왜 매일 알을 낳게끔 됐을까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매일 배란이 나도록 진화시켰죠. 생식 호르몬의 닭이 매일
분비가 되면 예. 야생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닭의 조상인 적색야게라고 있거든요. 1년에 알을 몇 번 안 낳아요. 한 번에 6개, 12개 정도 납니다. 그런 애도 있어요. 이 정도 모이면 산란을 멈추고 알을 품기 시작해요. 병아리를 키우는 거죠. 네. 걔네들은 주로 교미하고 알을 낳죠. 네. 근데 우리가 먹는 현대 암탉은 매일같이 알을 낳잖아요. 이건 인간의 선택 교배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수천 년간 닭을 사육하면서 알을 자주 많이 낳는 닭만 선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레고원 같은 산란개가 1년에 300개 이상 알을 낳게 하죠. 근데 이 닭들은 이게 닭이 맞죠, 이때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닭들은 알이 사라지면 방금 또 다음 알을 생성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은 닭을 번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알을 낳도록 진화된 생리 시스템을 가진 생산형 동물이 된 겁니다. 또 닭에 보면 알이 빠져나가면요. 다음 알을 만들어야 된다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둥지에 알이 쌓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가져가니까. 암탉은 아직도 닭이 알이 부족하고 하고는 다음 알을 낳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인간 곁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기계가 됐구나, 알 낳는 기계가. 어미 닭이 그 알을 품을 때 뭐 당연히 좀 그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야생 닭이 한 번에 여러 개 알을 낳아서 알을 낳잖아요. 낳자마자 품는 게 아니고 알이 쌓여요. 6개, 12개 쌓이면 한꺼번에 품습니다. 생산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알을 낳는 성향이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란 본능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습도 조절. 그다음에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도 큽니다. 일정 수의 알을 낳으면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알을 품게 됩니다. 아까 그 병아리도 그렇고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지방에서 또 닭이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요, 근데 잘 안 사는데 너무 항상 덥고 항상 춥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일 때는 나는데 0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알을 낳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밝아야지 산란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 전등 계속 켜놓는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보통 6개월에서 태어나서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면 이제 그때가 산란 피크예요. 그 다음부터 쭉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잡아서 시장에 내놓죠. 결말이 슬플 수밖에 없는 주제긴 하네요.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계장 닭들은 근데 어미가 그 알 품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까, 보통? 알을 품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낳자마자 도로록 굴러서 나갑니다. 빼가죠. 그렇죠. 빼가는 것도 아니에요. 도로록 굴러서 나가죠. 그렇죠.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쌓인 알을 인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쌓여야지 품는데, 그러니까 계속 품을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모자라구나 하고 나는 거죠. 계속 낳는. 참. 고마움이라도 늦게 하죠. 우리가 미안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치킨 또 먹을 건데. 고맙습니다, 닭들. 이 질문은 제가 드려보고 싶었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식 방법은요, 생명체가 생긴 다음에 다양한 생식 방법이 나중에 생겨요. 일단 개체가 있고 그 개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첫 개체는 어떻게 생겼나요? 첫 개체는 뭐 태어났죠,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알은 지금 같은 닭은요 상당히 후에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그다지 연한 알, 껍데기가 없는 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화 과정에서 훨씬 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달걀은 훨씬 후에 생깁니다.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자, 아침에 그 우렁차게 꺾여 오는 애들은 수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끔 암탉 중에도 수탉처럼 우는 친구들이 있다던데요. 수탉이 없는 집에서 암탉이 울죠. 진짜로? 누군가 울어요. 집에서 하나만 울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우는데 암탉으로 태어난 병아리가 호르몬이 이상해지면 겉모양이 수탉처럼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탉처럼 자기가 울어. 자기 수탉인 줄 알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가 암탉과 짝짓기는 하지 못해요. 왜? 수탉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잠깐 혼동할 뻔했네. 그렇죠. 그래, 맞아요. 이거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가끔 그 계란 껍데기 까보면 빨간 피 같은 게 섞여 있어서 후라이에 먹을 생각 싹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아내도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수정란이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다가 병아리가 죽은 거야. 같아요.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요.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그래도 사모님 입장에 있는데. 암탉의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순간에요. 난포 주변에 미세한 혈관이 터지면서 아주 극소량의 피가 난자에 섞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란 속에서 보는 붉은 선.
이렇게 같은 피해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산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사고 같은 거예요. 예. 건강한 암탉에서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꽤 많아요. 한 20-30개 중에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꽤 자주 있는데 먹어도 상관없고. 예, 그러니까 유정란이 병아를 자라는 게 아니니까 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그러니까. 드시면 됩니다. 하필 또 노란색이라서. 예, 그게 또 프라이하면 안 보여요. 노른자가 병아리 같아. 네. 맞아, 쌀마도 안 보이고 프라이에도 안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쌍알 가끔 나오면 이건 엄청난 행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원리입니까?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알을 낳게 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닭이 네. 어린 닭이 생리 기능이 안정되지 않아서 배란을 연속으로 하면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주로 어린 닭이 낳습니다. 약간 건강하진 못한 거네.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죠. 뭐. 알은 건강한데. 네. 그런 원리.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예, 기분 좋죠 보면. 자연에서는 이제 병아리가 자연 닭들을 보면 병아리가 이제 삐약거리면서 엄마 그 야생 닭을 졸졸 따라다니고 하면 굉장히 귀엽고 또 어미 눈엔 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다면 알을 낳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 양계장 암탉들도 모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자연 상태에서는 병아리가 삐약거리면 엄마가 응답해요. 네. 그러니까 병아리는 알에서 21일 동안 3주 동안 자라고서 부화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병아리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걷고 어미를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어미는 당연히 모성애가 생기죠. 예. 하지만 내가 품지 않았는데 무슨 모성애가 생기겠어요. 품는 과정에서 라포가 형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닭은 다 모성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닭에 품지 않았어요. 다 기계가 품어줍니다. 모성애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기계에 약간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모성을 아닙니다. 네. 네, 어떤 얘기로 하고요. 간혹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되게 이상 행동이 아니라요. 네. 칼슘이 부족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심하든지 심심하든지 아니면 실수로 배운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방하려면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주고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알을 빨리 수거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알을 빨리 그런 짓 하기 그러니까 전에. 워낙에 닭들이 이제는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알이 남아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하던 그 루틴이 있는데 다르니까. 오케이. 요 질문 참 참신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닭은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알과 자기가 안 낳은 알을 구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정말요? 네, 못합니다. 내가 실험해봤습니다. 정말 냄새 못합니다. 이런 것도 없나? 닭은 알을 낳고 나면 무조건 그 알을 품겠다고 하는 본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수 6개에서 12개가 쌓인 다음에 그 포란 행동이 시작됩니다. 이때 남이 낳은 알이라도요. 네. 알 크기, 모양, 위치가 적절하면 함께 품습니다. 그렇구나. 네. 졸지에 공동 육아하는 느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닭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닭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관장님, 닭은 왜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부터 쩌렁쩌렁 우는 겁니까? 제가 확실히 배웠습니다. 닭은 해가 뜨기 전에 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닭의 눈과 두개골 사이에는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어요. 새벽 하늘의 미세한 푸른빛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송과선, 그러니까 솔방울 샘이라는 게 있어요. 멋있다. 송과선, 솔방울 샘을 자극해요, 빛이. 그럼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하고요. 이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 울음을 울부짖는 활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에 불리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곳을 너무 쩌렁쩌렁 얘기하는. 아니 그렇기도 한데 어차피 깜깜할 타기 때문에 어차피 들치지 않는 거예요. 다 잘 알고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이를 머릿속에 일종의 또 내장된 알람 시계도 있어요. 빛이 없어도 이거 울더라고요. 그래요? 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 암탉을 어두운 실내에 격리시켰어요. 매일 꼭두 새벽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햇빛 때문이 아니라 내부 생체 리듬 때문에도 울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체 시계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야라는 신호가 받으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숱하게 우는 건요. 무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무리에게 여긴 내 영역이다 하고 소리치는 주장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물들 안 보일 때 까말 때 자기네끼리 일때 한번 크게 울부짖는 거죠. 약간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닭 무리에게는 서열이 분명히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탉과 암탉이 먼저 울고요. 그 아래 수탉은 시간을 두고서 차례대로 울기도 합니다. 일단 제일 센 놈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단순한 알람이 아니라 야 내가 먼저 울었어. 내가 최고야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수탉은 새벽뿐만 아니라요.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새벽
울만 기억할까? 그것 때문에 깨니까. 그때 깨니까. 짜증나니까요. 낮에는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는데 예. 그래도 이제 잘 때는 안 울죠. 예. 깨자마자 우는데 그게 우리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딱 울음소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 낮에도 우는구나 얘네. 예,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닭 벼슬은 딱히 기능이 있나요? 예, 벼슬은 왜 있는 겁니까? 얘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장식이죠. 아, 과시. 과시.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하고 건강 상태를 표시하고 성적인 과시를 하는 게 큽니다. 사회적 신호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구조가 있는데요. 네. 닭의 벼슬하고 사람의 벼슬이 있잖아요. 아, 예. 사람 벼슬이요? 사람이 벼슬자리를 얻었어 할 때 예. 관지가 없을 때 벼슬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닭의 벼슬과 사람의 벼슬이 소리도 같고요. 한자도 똑같아요. 아, 벼슬 관자를 씁니다. 심지어 한자인 줄도 조관자 몰랐네. 쓰든.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원적인 연결은 없지만 이제 의미적으로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들 딱 이렇게 그 모자 느낌도 쓰고도 나고. 있고 맞아. 이렇게. 그래. 네, 그래서 이름을 뭔 붙인 느낌인지는 것 알 것 같아. 네. 예. 닭똥집 우리가 이제 똥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래집이라고도 하고 네. 이게 소화기관이라고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닭의 어떤 소화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 주머니잖아요. 강력한 소화기관입니다. 닭은 이빨이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닭은 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다 이빨이 없군요. 없죠. 예. 없다니까 씹지 못해요. 예. 좀 찢어 먹든지 아니면 통째로 삼키잖아요. 예. 찢어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장 안에 근육과 모래를 넣어가지고요. 예. 같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래는 자기가 먹은 모래죠? 그 머리 먹으니까 막 쪼아 먹죠. 예. 돌도 쪼아 먹고. 예. 공룡도 그랬어. 공룡도 돌을 막 주워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뱃속에서 예. 그 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먹으면 좀 나뭇가지 먹으면 나뭇가지가 잘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위에서 돌을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 돌을 먹었구나, 공룡이. 네. 근데 공룡은 돌을 먹었는데 닭은 돌을 돌은 먹을 정도는 아니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먹어서 이제는 같이 음식물을 갈아서 부숴서 소화하는 겁니다. 이거 닭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조류가 공유하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모든 새는 공룡이니까. 그러네. 그 저희 에디터 중 한 명은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가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닭한테 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런 피해자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닭이 쪼면서 위협하는 행동은 어떤 심리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정하고 영역을 지키고 먹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쪼는 행동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러니까 같이 모르던 애가 왔어. 할머니 집에 갔는데 스트레스예요. 거기다 나의 위계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좀 조금 만만해. 이거 좀 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어릴 적 기억에 그런 게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른한테는 감히 한 그렇습니다. 그러네. 어른 돼서 쪼였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다. 그러네. 딱 봐도 닭은 쟤는 나 잘하면 내 아래로 둘 수 있겠는데 하는 거죠. 만만해 보였다. 그 자연 상태에서는 보통 닭의 성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닭을 기를 때는요. 보통 자연에서는 똑같이 1대1로 나오겠죠. 알은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애들. 그러니까 15대 1 정도. 암컷이 15마리면 수컷이 1마리. 그것도 뭐 기술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소한 이렇게 한 거죠. 간단하죠. 15마리 태어났을 때 수컷 1마리면 놔두고 나머지는 4개, 14개는 딱 간별해서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다 태어났을 때 암컷만 살려놓고 암컷 15마리에 수컷 1마리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15대 1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6대 1은 돼야 됩니다. 14개 수컷 14개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적어도 암컷이 6대 1 정도 돼야지 됩니다. 이 정도 넘어가 버리면요. 수탉 2마리 중 1명이 뭐 싸우다 죽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보통 6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자기가 거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왜 얘는 힘이 들지 않거든요. 항문만 열고 쫙 하면 저는 수행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잡지사는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왜 인간은 자꾸 동물 지능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가 의심이 생길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머리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닭대가리라고 좀 이제 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닭대가리, 새대가리, 조두 막 이러잖아요. 영어도 있습니다. 버드 브레인, 치킨 브레인, 에그 헤드.
아, 에그헤드. 예, 에그는 딱 헤드도 없는. 에그헤드는 그 달걀형 두상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닭은 실제로는 되게 지능이 꽤 높은 동물로 평가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네. 갓 태어난 병아리도 양이차를 분별해요. 내가 다 있는지 없는지요. 이거 6개 있었는데 없어졌어. 병아리가 한 마리가 안 왔는데 없어졌다 아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자기 인지 능력도 있어요. 그다음 두려움, 기대, 분노 같은 복잡한 감정도 느끼고요. 예. 거기다 자체 언어도 있습니다. 최소한 30가지 정도의 닭 전용 의사소통 소리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경고, 음식 발견, 위험. 이런 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닭이 가지고. 아니, 가치가 예. 있죠. 예. 닭은 거울 속에서의 자기를 인식하지는 못해요. 거울 보고 자기인지 모르지만 100마리가 넘는 다른 닭을 서로 일일이 구분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 야, 놀라운데 이거는. 그러니까 똑똑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얘가 IQ가 얼마야 이건 뭘 알지 못하지만 꽤 똑똑하다. 꽤 똑똑하다. 닭대가리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예. 아, 이거 몰랐는데요. 닭이 시력이 엄청 좋다면서요? 사람보다 뛰어나죠. 새가 특징입니다. 새. 아, 새들이 시력이. 새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늘 위에서 쫙 날면서 저 바닥에 있는 걸 뭘 봐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시력이 더 뛰어난 동물은 그 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근데 눈을 좌우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거의 360도에 가까운 전 방위를 관찰합니다. 아, 뒤통수도 볼 수 있다. 거의 뒤로도 볼 수 있다. 또 원투 세포가 많아서 색을 잘 구별하고요.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외선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람은 목뼈가 몇 개예요? 우리 포유동물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기린도 7개. 네, 7개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닭은 30개가 넘습니다. 닭 얘는 포유류가 아니니까 30개가 넘어요. 닭은. 우리 치킨 할 때 목뼈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 잘 보셔야죠. 이게 목뼈가 하나죠. 이게 여러 개가 나눠진 거죠. 아, 그래요? 사람도 이게 하나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유롭게 잘 돌아가. 아, 예. 그렇군요. 예. 아, 치킨 목뼈 그거는 여러 개가 연결된 건가요? 아, 그렇구나. 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웃지 마세요. 예.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닭조 단계가 지붕 쳐다보지 않습니까? 닭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울거나 자는 경우도 있던데 얘는 높은 데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가요? 네, 본능적으로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지붕이 나뭇가지 횃대 같은 높은 곳을 올라가 자거나 울거나 하죠. 왜냐하면 천적을 피하기 좋거든요. 닭의 조상인 적색야게는 야생에서 밤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맹수로부터 자기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 키우는 집닭도요. 야생 본능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높은 곳을 찾고 그 더 안전하 느끼죠. 그래서 서열이 높은 놈이 더 위에 가서 잡니다. 치사하죠. 서열이 높으면 자기 밑에서 지켜야지. 진짜 높다고 위에서 편한 데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지상에서 먹이를 찾고요. 밤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휴식과 생존을 하는데요. 본능이 남아. 사회적 서열과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우는 겁니다. 통하네요. 예. 깃털에 먼지를 묻히는 닭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습성이죠? 이건 뭐 코끼리들이 지능 묻히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 거고요. 먼지 목욕하는 거고 있죠. 스트레스 풀고. 네, 뭐 목욕하고 기생충 막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왜 흙에다 막 비비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주로 가장 큰 거는 기생충을 막기 위한 거, 벌레들 막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닭이 움직이면서 보면 이제 계속 목을 이렇게 이러면서 추진력을 얻던데. 이거 대단한 건데요. 그리고 공룡들도 아마 그렇게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막 해요. 아, 그렇구나. 네. 닭이 걸을 때마다 목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목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 몸이 따라와. 아, 맞아요. 네. 목이 먼저 가고 이제 몸이 따라와서 잠깐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닭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생리적 조절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닭이 몸을 앞으로 쓱 내밀잖아요. 그다음에 몸이 따라올 때 머리를 잠깐 고정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고정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은 걸어가면서도 풍경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보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닭에다가 제가 카메라를 담아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을 고정한 순간에다가 영상이 마치 짐벌처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진짜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약간 이 상태에서 시야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쭉 가서 쫓아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룡이 어떻게 걸었을까 실험하는 사람들도 주로 거기다가 이제 닭에다가 뭘 했냐면 뚜러뻥 같이 그걸 붙여요. 뚜러뻥을 붙이면 이렇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을 쭉 내밀었다가 몸이 쑥 쫓아오고 그게 공룡일 것이다. 그러니까 공룡은 꼬리가 있는데 아직 닭은 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룡이 어떻게 걸었을까를 추측해 보기 위해서 영상도 있어요. 닭에다가 뚜러뻥을 붙여가지고 꼬랑지 쪽에 실험하는 게. 그렇게 나온 결론이 정말 맞다고 볼 수 있는 건가? 합리적인 건가? 알겠습니다. 잡다한 동물 사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동물이지만 알고 보니 잘 몰랐던 닭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